그 영화 만드는 자체도 눈물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지 않기, 너무 많이 아파하지 않기. 네, 안녕하세요. 단원고등학교 2학년 1반 17번 문지성양 아빠 문종택입니다. 처음 기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2014년 8월 8일 잊지 못할 날이라서 기억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이 특별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에 416TV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그 방송이 기록이 되었고, 기록이 모아져서 다큐멘터리까지 연결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참담하거나 억울하거나 어떤 그런 감정 없이 싸움의 역사, 규명의 역사, 물론 아이들은 떠났지만 왜라고 하는 그 글자에 오직 매달렸던 그 시간, 지나고 와보니 아쉬움도 많이 남고, 그때 미처 이렇게 할 걸 그런 소외도 많이 들고, 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엄마 아빠로서 매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른 분들이 참 귀한 자료입니다 할 때 이게 그렇게 귀한가요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이제 반문이 생기는 거죠. 이 자료를 가지고 뭐 했나? 라는 질문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 아버지 참 독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시거든요. 고집불통이겠다. 사실은 혼자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많이 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 기록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록으로서의 값어치, 중요성이 확립이 되려면 영화가 아닌 기록의 ABCD, 가나다라의 그런 목록으로 잘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기록을 영화로 묶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사로 인해서 촛불분들, 또 잠수사분들이 직접 움직이셨고, 그리고 이 세월호가 인양되었을 때부터 많은 미디어 감독들이 날마다 그 목포 도로 컨테너에서 같이 먹고 자고 밤을 새면서 기록하고, 또 우리 민간 잠수사 김관웅 잠수사님이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구조해냈던 그 부분들을 반드시 넣자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기록으로 존재해야만, 짧은 몇 초의 컷이라도 그분들을 꼭 넣어야 하는, 차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지성이 아빠가 이런 장면을 넣었을까? 하는 것들이 기록으로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촛불들이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매주 특별한 요일을 정해놓고 지금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직도 각 지역에서 이렇게 매주 촛불을 붙들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다 담아내지 못한 거는 지금도 한켠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번 캐나다에서 상영 소식을 들었을 때는 참 더 기뻤습니다. 이제는 세월호도 그렇지만 영화도 잊혀져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뜻있는 우리 캐나다 촛불이 타이밍이나 정황이 안 돼서 이제사 모신다고 이번에 좀 꼭 오십사 이렇게 연락 받았을 때 찡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길 원하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우리 동포들이 이제 많이 보시고, 이번에 이제 영문 자막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 사는 것은 여기 둘러보니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험은 늘 존재하고, 세월호의 힘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저는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봅니다. 2014년 이후에 우리 캐나다 사회 이 토론토에서도 결국 그 영화가 한번 봄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전달해 주는 세월호 이야기의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가 아닌
그 영화 이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아 놨거든요.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무 많이 울지 않기, 너무 많이 아파하지 않기.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 갖는 의미나 뭐 이런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크죠.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제일 처음에 뉴질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호주 시드니 그 오페라 하우스 맞은편에 있는 공원에 기억 벤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의자에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동판을 하나 넣는 거지만 누가 볼까 싶지만 그래도 거기에 달리기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다니면서 앉았다가 그거를 보시는 걸 봤거든요. 그 의자가 갖는 의미를 모르더라도 많이들 쉬었으면 좋겠고 기억 벤치에 앉아서 기억을 그림으로 그려낼 줄 아는 그런 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보시고 또 무엇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분들은 가장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가장 쉬운 질문이네요. 세월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침몰했는가? 왜 구조를 못했는가? 안 했는가? 포기했는가? 덮어버렸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구조와 침몰 원인. 구조에 대한 부분은 저희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벌에 대한 부분은 10분의 1도 따라가지를 못했던 점.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다들 캐치를 하시고 구조를 안 한 것이 더 맞다는 그런 인식들을 대부분이 갖고 계셔서 문제는 이제 왜 침몰했는가인데 실질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조사기구는 이제 다 문을 닫았죠. 처음에 특별조사위원회, 두 번째 선체조사위원회, 세 번째 우리가 사참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다 문을 닫고 마지막 사참위에서 나온 결론은 내력과 외력설이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공적인 정부나 그런 진상규명의 업무는 다 마감이 되었고 이제 남은 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엄마로서 아빠로서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거는 오로지 아버지로서 열심을 다 했노라. 우리 지성이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 나중에 언젠가는 진상규명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가까운 결과물이 나지 않을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바뀌었다면 이태원 참사도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셨는데요. 슬픈 얘기인데 뭐 사고든 사건이든 참사이든 안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하지만 참 죄송하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출발선인 교육에서부터 그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한테 빨간불, 파란불, 뭐 노란불 그걸 외우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3일, 4일씩 잠 안 자고 외워서 시험을 보는 그런 과정들이 아직도 저희들 교육의 시스템의 축이라서 어른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운전면허 시험장을 가도 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과 실질적인 도로 주행에 있어서의 과정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내고 있거든요.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려면 몸으로 보는 것이 가장 빠르는 거거든요.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육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참사를 통해서 계속 슬픔을 연장시키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죽지 않은 사회로 갈 것인가, 죽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 관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보통 다큐멘터리 그러면 열악한 환경이라서 대체적으로 감독님이 촬영을 하셔서 감독님이 편집을 하시고 주변에 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완성되는 게 대체적인 다큐멘터리의
세월입니다. 한국의 다큐멘터리가. 열악하다는 이야기지요. 바람의 세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하건대 대한민국의 다큐멘터리 최고의 정점을 찍으시는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여간 모든 과정들을 다 최고의 수준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 영화 만드는 자체도 눈물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그 영화에 충분히 젖어 들어가시면 내가 눈으로 보는 화면 속에서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월호가 말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팽목항에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 속에 들어있는 소리가 들리고, 세월호가 침몰했던 곳이 잘 보이는 동고차도 산꼭대기의 장면에서 그 잠들어 있던 맹골도 바다에 햇살이 비치는 그 소리를 많이들 들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대의 하루가 외롭지 않게 진실이 따뜻하게 감싸게 한국일보 그 이름처럼 우리 곁을 지켜줄게. 종이 위 작은